요즘 애들은 부모 든 걸 빼먹는다는데 사위는 그럴 여유도 없어서 다행이네요. 사돈의 말에 정화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서글프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마의 삶에 곧 뜻밖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과연 그 변화는 무엇일까요? 인생 사연집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화는 26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공장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곤 전세금 일부뿐이었습니다. 정화는 울 시간도 없이 손에 잡히는 일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고 손등이 갈라지고 무릎이 시큰거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아들 재호만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은 늘 전세였고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이사를 다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살림살이가 적었고 버릴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호는 묵묵히 자랐습니다. 학교 급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방과 후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일해서 돌아올 때까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지만 단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며왔지만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다녔고 졸업 후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은 높지 않았지만 성실했고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준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35살 되던 해 재호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정화는 며칠 뒤 아들이 데려온 참하게 생긴 여자인 서희를 처음 만났습니다. 서희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재호를 대하는 태도도 따뜻했고 정화에게도 공손했습니다. 정화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서희의 부모였습니다. 첫 만남은 서희 집 근처 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화는 며칠 전부터 옷을 골랐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긴장한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섰을 때 서희의 부모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진철과 박윤자 두 사람은 점잖은 미소를 지으며 정화를 맞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최진철이 재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 회사는 어디라고 하셨죠? 재호가 회사 이름을 말하자 최진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윤자를 쳐다봤습니다. 박윤자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안정적인 곳인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직도 많이 하던데. 박윤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아드님한테 지원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정화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것도 꾸밀 것도 없었습니다. 최진철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결혼이 그렇죠.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뭐 애들이 알아서 잘하겠죠. 말투는 이해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호를 사람이 아니라 조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윤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혹시 작가에 사시나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세 사시는구나. 힘드시겠어요. 말은 걱정하는 듯 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정화는 그 시선을 견뎌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불편함쯤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최진철이 재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게 제일이죠.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격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재호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지만 정화는 괜찮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예식장, 날짜, 하객 명단, 모든 것이 서희 쪽 의견대로 정해졌습니다. 정화는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오랫동안 모아둔 돈을 줬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식 날 정화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정화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아들은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게 될 것이고 정화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이 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내야 할지를. 결혼식은 생각보다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정화는 아들 부부를 위해 작은 축의금을 준비했고 재호와 서희는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세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정화는 이제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사돈어른, 그래도 첫 명절인데 가족이 함께 보내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 집이 넓으니까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라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서희의 집에서 명절을 함께 보내자는 말에 재호와 정화는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정화는 과일을 정성스럽게 골랐고 재호는 선물을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마음으로 서희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진철과 박윤자가 맞았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거실로 들어섰는데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상 앞에 자리가 정해져 있었고 재호는 가장 끝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편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진철과 윤자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그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최진철은 주로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했고 박윤자는 서희에게만 말을 건넸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설거지가 시작됐습니다. 서희는 부엌으로 들어갔고 재호도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접시를 나르고 물을 받고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최진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고 박윤자는 부엌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서희야, 남편이 참 부지런하네. 박윤자의 말투는 칭찬 같았지만 그 속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집안일이나 하는 사위, 그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서희는 옆에서 남편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명절은 더 심했습니다. 이번에도 서희의 집에서 모였고 이번에는 차례상 준비부터 재호의 몫이 되었습니다. 과일을 씻고 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르는 일. 최진철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 박윤자는 부엌에서 지시만 했습니다. 재호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지만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이 집에서 자신은 손님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고 이번에도 재호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 최진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힘들지. 집값은 비싸고 월급은 안 오르고. 재호를 바라보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재호 씨는 어때? 회사 생활 괜찮아? 괜찮습니다. 재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박윤자는 잠시 재호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 등골 빼먹는다는데
재호 씨는 그럴 여유도 없어서 다행이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옆에 앉아 젓가락을 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윤자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고생하네. 요즘 신혼집 꾸리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정화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호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호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호는 어머니에게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잠든 방 앞에 서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이 더 잘 살았더라면, 자신이 더 가진 게 있었더라면 아들이 이런 취급은 받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내 아들이 저런 모욕을 당하는 거야. 정화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명절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재호는 같은 자리에 앉았고 같은 일을 했습니다. 끝자리에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최진철과 박윤자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재호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아들의 삶에 끼어들 수는 없었고 며느리 가족과 갈등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정화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서희의 집에서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지만 박윤자가 음식을 준비했다며 재호와 서희를 불렀습니다. 정화도 함께 오라는 말에 세 사람은 서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박윤자는 서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딸이 많이 지쳐 보여서 집안일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서희는 어머니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진철이 재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재호 씨, 요즘 회사는 어때? 승진 같은 건 언제쯤 되는 거지?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겠지. 요즘 같은 세상에 승진이 어디 쉬운가. 그래도 노력은 해야지. 말투는 격려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것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재호는 또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희는 옆에서 거들었지만 대부분의 일은 재호의 몫이었습니다. 최진철과 박윤자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화는 그 한숨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위로의 말조차 건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호는 점점 서희의 집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회사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댔고 저녁 식사 초대가 오면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서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불안해했지만 강하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화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왜 그 집을 피하는지, 왜 점점 말이 없어지는지. 하지만 정화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화는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정화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혼자서 아들을 키운 것을, 아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서희는 점점 더 중간에서 흔들렸습니다. 남편을 감싸고 싶었지만 부모 앞에서는 말이 막혔습니다. 재호가 명절 모임을 피하려 할 때마다 서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부모님이 좀 그래도 이해해줘요. 재호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부모에게 맞설 용기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여전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정화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들도 내 아들의 진가를 알아보겠지. 하지만 그것은 헛된 기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진철과 박윤자는 여전히 재호를 조건으로만 받고 재호는 여전히 모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날도 정화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청소일을 나가기 전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청구서와 광고지 사이에 낯선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특허관리법률사무소였습니다. 정화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허 사용료 정산 안내. 정화는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한참 전에 세상을 떠났고 특허 같은 것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개인적으로 출원한 특허가 있었고 최근 그 특허 기술이 여러 제조업체에 채택되면서 사용료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시금으로 10억 원, 그리고 앞으로 20년간 매년 3억 원씩 지급된다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기술자도 아니었고 발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작은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특허 출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최근 그 기술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여러 업체에서 사용하게 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정당하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서류상 문제도 없고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됩니다. 정화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화는 법률사무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정화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사기도 거짓도 아닌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계좌로 일시금이 입금됐고 정화는 그 숫자를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손에 쥐어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몇십 년을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정화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들을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겠다고. 아들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지만 정화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호에게도, 서희에게도, 당연히 서희의 부모에게도. 정화는 조용히 통장을 만들고 돈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청소일도 계속했고 전셋집에서 검소하게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무시당하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깨달았습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조건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그 시선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정화는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구나.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잘못 없어요. 아니야,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재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이제 괜찮아요. 정화는 전화를 끊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기로. 이제는 아들을 제대로 지켜주기로. 남편이 남긴 이 선물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화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화는 더 이상 무력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정화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청소일을 다녔고 전셋집에서 검소하게 살았고 아무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돈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안전하게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정화는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재호는 점점 더 서희의 집 모임을 피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아예 출장을 핑계로 피했고 저녁 식사 초대는 거의 거절했습니다. 정화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정화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재호 부부가 살만한 집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용한 동네, 적당한 평수, 학교와 가까운 곳. 정화는 꼼꼼하게 집을 보며 다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께서 아시나요? 아직은 비밀입니다. 그러시군요. 좋은 선물이 되시겠어요. 정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제대로 된 선물 한 번 못 해줬던 자신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몇 주 뒤 정화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깨끗했고 햇볕이 잘 들었고 주변 환경도 좋았습니다. 정화는 계약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서희의 집에서 또다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재호가 피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박윤자의 생일이었고 서희가 남편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재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도 초대받았습니다. 정화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을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서희의 집에 도착하자 최진철과 박윤자가 맞았습니다.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고 케이크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최진철이 재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호 씨, 요즘 회사는 어때? 월급은 좀 올랐나? 비슷합니다. 힘들겠네. 요즘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면 참 답답하지.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윤자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참 고생이 많아. 남편 능력이 부족한 집안 살림 꾸리는 게 어디 쉬운가. 서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화는 그 말들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참았겠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살림은 두 사람이 함께 꾸려가는 겁니다. 박윤자가 정화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제 아들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서희도 재호도 둘 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박윤자의 표정이 굳고
최진철도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재호는 어머니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정화는 처음으로 맞섰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정화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고 정화와 재호는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재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아들을 지킬 것이라고. 남편이 남긴 선물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정화에게 용기를 준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은 이제 정화는 달라졌다는 것이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조용히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호를 위한 집, 아들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미래를. 그 무렵 서희의 집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철은 몇 년 전부터 작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거래처도 늘어났고 수익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최진철과 박윤자는 그 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했고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했던 곳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회복될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거래처에서 대금 지불이 늦어졌고 약속했던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최진철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금이 막히기 시작했고 빚이 생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래된 지인의 보증을 섰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지인이 사업에 실패하며 빚을 남기고 사라졌고 보증을 섰던 최진철에게 채무가 넘어왔습니다. 금액은 생각보다 컸고 최진철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박윤자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보증을 섰다는 것을, 집안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이어졌고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최진철과 박윤자는 그 사실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서희 앞에서도 재호 앞에서도 여전히 여유로운 척했습니다. 명절에도 음식을 차렸고 외식도 했고 체면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말다툼이 잦아졌고 밤이 되면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아버지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희는 여러 번 물어봤지만 박윤자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무렵 박윤자는 우연히 소문을 들었습니다. 동네 부동산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재호의 어머니가 최근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 현금으로 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박윤자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전세집에 살며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집을 살 여유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의 말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정화가 직접 부동산을 찾아와 여러 집을 보고 다니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준비했다는 것. 박윤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윤자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최진철도 놀랐습니다. 두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화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디서 그런 돈이 생긴 걸까? 최진철은 조심스럽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을 통해, 지인을 통해,
여기저기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서를 찾았습니다. 정화의 남편 이름으로 특허 사용료가 입금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최진철과 박윤자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정화에게 꽤나 큰 돈이 생겼다는 것을. 두 사람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정화와 재호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습니다. 끝자리에 앉히고 설거지를 시키고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후회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최진철의 빚은 점점 늘어났고 채권자들의 압박은 심해졌습니다. 집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윤자는 생각했습니다. 정화가 돈이 생겼다면 가족끼리 도울 수도 있지 않을까? 어차피 사돈 사이고 서희와 재호가 부부인데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최진철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존심을 챙길 때가 아니고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정화에게 접근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말하기는 어색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태도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랬죠.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최진철과 박윤자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왔고 통장은 비어갔습니다. 결국 박윤자는 정화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윤자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정화에게 먼저 연락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은 점점 심해졌고 남편은 날마다 어두운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결국 박윤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화는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왔고 박윤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돈어른, 저예요, 박윤자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날씨가 추운데 조심하셔야 해요. 정화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박윤자가 이렇게 먼저 안부를 묻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윤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요. 정화는 그 말의 의도를 짐작했습니다. 무슨 일로요? 전화로는 좀 그래서요.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화는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며칠 뒤 정화는 박윤자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박윤자는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고 화장도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자리에 앉았고 박윤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정화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박윤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요즘 좀 어려워서요. 정화는 침묵했고 박윤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진 것,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것, 보증 때문에 빚이 생긴 것,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붉어졌습니다. 집까지 위협받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다 잃을 것 같아요. 정화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박윤자는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사돈께서 요즘 형편이 나아지셨다고 들었어요. 정화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으셨나요? 박윤자는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어요. 부동산에서 집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정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소문은 빨리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박윤자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애들 부부잖아요.
서희도 재호도 우리 가족이고. 정화는 그 말을 들으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끝자리에 앉았던 아들, 설거지를 하던 아들,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았던 아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속으로 울었던 자신. 박윤자는 계속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당장 급한 빚만 갚으면 돼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이자도 드릴게요. 정화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박윤자는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러면 서희도 힘들어요. 재호도 괜찮지 않을 거예요. 정화는 박윤자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지만 정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윤자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정화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박윤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빨리 연락 주세요. 정말 급해요. 정화는 대답 없이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와야 할까요? 가족이니까? 며느리 때문에라도? 하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과 재호를 어떻게 대했는지,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했고 무시했고 깔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도우면 재호와 서희의 관계가 편해질까요? 아니면 또다시 무시당할까요? 거절하면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화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온 것입니다. 남편이 남긴 특허에 대해서, 생긴 돈에 대해서, 그리고 사돈댁의 요청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과 장인댁이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재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세요. 너의 생각은?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정화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이미 지쳐 있었고 더 이상 그 집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 눈빛에서 보였습니다. 정화는 그제야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확신했습니다. 정화는 며칠을 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박윤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윤자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에는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 너머로 박윤자가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윤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고 정화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박윤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돈어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가족인데 왜 못 도와주시는 거죠?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제 아들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겠죠. 그 말에 박윤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들이 뭘 잘못했냐고 따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명절마다 초대하고 밥 먹이고 챙겼는데 뭐가 문제였나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세요? 정화는 차분한 목소리로 지금까지 아들이 겪었던 무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윤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잖아요. 원래 다들 그렇게 지내는 거 아닌가요? 정화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윤자는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금 돈 생겼다고 이러는 겁니까?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없던 사람이 돈 생기니까 참 무섭네요. 서희 생각은 안 하세요? 저희가 망하면 서희도 사돈어른 아들도 힘들어지는 건 모르세요?
정화는 서희와 재호는 자신이 챙기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정화의 손은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한 것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진철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돈이 좀 생겼다고 우쭐해진 거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정화는 그 모든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진철은 마지막으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딸이 재호랑 어떻게 될지 두고 보시죠. 정화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정화는 재호와 서희를 불렀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서희는 불안한 얼굴이었고 재호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화는 두 사람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특허에 대해서, 생긴 돈에 대해서, 그리고 장인댁의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서희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상황인지 몰랐고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했다는 것도. 서희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재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을 마련했어. 다음 주에 계약하면 돼. 재호와 서희는 놀란 눈으로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정화는 두 사람이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서희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남편에게 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서희는 부끄러웠고 미안했고 동시에 부모님에게 실망했습니다. 일주일 뒤 재호와 서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고 조용했고 두 사람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재호는 집안을 둘러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화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재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희는 부모와 거리를 뒀습니다. 전화는 받았지만 자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짧게 들렀다가 돌아왔습니다. 박윤자가 서운하다고 말했지만 서희는 더 이상 부모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침묵이 남편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이제 서희는 남편을 지키고 부모에게는 최소한의 자식 도리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정화는 그런 며느리를 지켜보며 안심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재호와 서희는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둘이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고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작은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재호는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말수도 늘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서희와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장인댁 모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끝자리에 앉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서희도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이제는 남편을 적극적으로 감쌌습니다. 부모님이 전화해서 집에 오라고 해도 서희는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서희는 부모님 집에 들렀지만 1시간만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박윤자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아내와 함께 차에 올라타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정화는 가끔 아들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음식을 해다 주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부부에게는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호와 서희는 정화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서희가 직접 음식을 준비했고 재호는 상을 차렸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서희는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완전히 끊은 것은 아니었지만 생일에는 축하 전화만 했고 명절에는 짧게 들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서희는 자신의 선택을 지켰습니다. 박윤자는 여러 번 서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에 자주 좀 오면 안 되겠니? 그리고 사돈어른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서희는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최진철과 박윤자의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빚은 늘어났고 채권자들의 압박은 심해졌고 결국 집까지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기저기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최소한의 도움만 했습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지는 않았습니다. 박윤자는 서희에게 원망 섞인 말을 했지만 서희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재호와 서희의 삶은 안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일을 열심히 했고 틈틈이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고 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정화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아들이 웃는 얼굴로 집에 돌아오는 것, 며느리가 남편을 지키는 것,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화는 충분했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전셋집에서 생활했고 일도 계속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삶의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아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달랐습니다. 최진철과 박윤자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채권자들은 매일 찾아왔습니다. 결국 살던 집까지 넘어갔습니다. 평생 지켜온 체면도 자존심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햇볕도 잘 들지 않았고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박윤자는 그 방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최진철은 날마다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많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기에 어디서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사장 일용직이라도 구해야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박윤자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나 봐. 최진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호를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어. 정화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고, 최진철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윤자는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화는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고, 재호도 더 이상 그 집에 가지 않았고, 서희마저 최소한의 도리만 할 뿐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최진철과 박윤자는 점점 더 초라해졌습니다. 옷은 낡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예전의 여유로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재호와 서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일을 열심히 했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화는 가끔 아들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음식을 해다 주거나 손주를 기다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호는 어머니를 보며 웃었고 서희는 정성껏 차를 내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정화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선물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화에게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이었습니다. 참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던 것도, 남편을 일찍 잃은 것도,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 것도,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했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정화는 변했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같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거절했고 불편한 자리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정화는 오랜만에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같은 청소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료는 정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동료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화는 이제 편안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고 며느리가 남편을 지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기 생길 것 같아요. 정화는 눈이 커졌고 재호도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화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세 사람은 한참을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어떻게 지을지, 방은 어떻게 꾸밀지,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그 모든 대화가 정화에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젊었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행복해요. 곧 아빠 될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남편이 남긴 특허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정화는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일은 계속했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깨끗해진 공간을 보는 것도 정화에게는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정화는 가끔 최진철과 박윤자를 떠올렸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돕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거절한 것에 대해서도 정화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고 그것이 정화의 역할이었습니다. 서희를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두 사람은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방에서 근근히 생활하고 일용직 일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가끔 식료품을 갖다 주고 필요한 것을 도와줬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화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두려워했던 것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상처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았고 삼켰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화는 아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참는 엄마가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재호와 서희의 집 마당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희가 심은 꽃들이었습니다. 아직 작았지만 햇볕을 받으며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희는 배가 불러와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호는 아내 옆에서 조심스럽게 챙겼고 정화는 두 사람을 위해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대화는 평범했습니다. 아기방 준비는 잘 됐는지, 병원은 정했는지, 이름은 무엇으로 지을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정화는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식사 후 재호와 서희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접시를 닦고 물을 받고 행주로 닦아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화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끝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았고 깔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당당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중간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지켰고 자신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거리를 두었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흐뭇했습니다. 며칠 뒤 정화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정화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온갖 일을 전전하며 살아온 세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고 지금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화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는 태도, 배경으로 가치를 매기는 시선, 그것이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돈이 많고 적음이 사람의 존엄을 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은 대부분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필요한 때를 위해 조용히 관리했습니다. 한 달 뒤 서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재호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고 서희는 지친 얼굴로 웃었습니다. 정화는 병실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손주예요. 우리 아들이 아빠 됐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함께 기뻐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재호가 아이를 안고 정화를 찾아왔습니다. 정화는 손주를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아이는 정화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고 작고 따뜻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재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뭐가? 저를 지켜주셔서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요. 정화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한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거절할 수 있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참는 것보다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정화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계절은 바뀌었고 삶은 계속됐습니다.
재호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승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서희는 아이를 키우며 행복해했습니다. 정화는 손주를 보러 자주 찾아갔고 세 사람은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 것도, 가난했던 것도, 혼자서 키운 것도, 그 모든 것이 정화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정화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나누는 이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